라이징 스타로 급부상할 수 있을 만한, 차트가 뭐 단기 급등한 종목도 아니고 차분하게 밀어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한번 저는 타점적으로 이런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셔도 되지 않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꽤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번에 이제 좀 쫙 사들였다라는 거 감안해 보시고.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이제 올리면서도 몇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이제 촬영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매일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성실함이 이제 참 보기 좋다, 너무 성실함이 좋다, 이렇게 이제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제가 이제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이제 모두 올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좋게 평가해 주시지만 저도 좀 딜레마가 있었던 적도 있고 간혹 좀 있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상을 이제 매일 올리는데 사실 퀄리티가 이제 모두 좋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도 좀 종종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영상을 찍더라도 좀 그냥 매일 올리는 게 맞을까? 아니면 퀄리티를 좀 높여가지고 좀 퀄리티가 올라갈 때쯤 또 업로드를 하고 주기를 그렇게 좀 변동을 주는 게 좋을까? 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건데, 우리가 이제 기회가 오면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라는 거는 기다리고 있으면 오지 않듯이, 저는 영상도 퀄리티가 이제 좋을 만한 재료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찍는 거는, 그런 일은 또 이제 미루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매일 영상을 찍는 걸로 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자. 그리고 매일매일 사실 쏟아지고 있는 내용들 안에서 나의 인사이트를 공유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요,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지표 발표라든지,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지표 발표가 안 나오고 볼만한 게 없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란 전쟁 사태로 인해서 그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물론 변동성도 커지고 정말 이제 하루가 다르게 많이 변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조금 주의해야 될 만한 것이 있는 거에 대비해서 사실 영상을 찍어서 남길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전쟁이 터졌고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주식은 가져가야 되고, 그 외에는 과연 이게 인제 알찬 내용을 이제 담기가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다 같이 위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사실 요즘에는 또다시 양상 자체가 많이 변화하고 있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내용도 훨씬 더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 이제 정보가 부족하다, 간혹 이제 영상을 매일 보는데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좀 더 이제 퀄리티 있는 내용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정보도 찾아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내용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성으로 그냥 이제 저를 맹목적으로 비판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인제 저만의 인제 투자 성향이나 스타일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비판한다든지, 이건 제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투자 시장에 정답이 있고 저의 이제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 안에서 틀린 거는 수정하는 게 맞지만, 그 방향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건 어떻게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리스크 관리하지 말고 다 몰빵했으면 더 크게 벌었잖아, 이러면은 이제 그분이 틀린 건 아닌데 저랑 결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다라고 해서 다 올라가지가 않아요, 종목들이. 그냥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고, 왜 관심 있게 보는지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건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이제 좀 많이 위축되면서 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 재무적인 기준, 차트적인 기준, 수급적인 기준을 따져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지켜서 시간만 어느 정도 투자하고 시장 흔들릴 때 좀 믿고 가져갔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매매법이에요. 좀 나중에 수익을 낼지라도, 좀 덜 먹을지라도 그래도 안정감 있게 불려나갈 수 있는 매매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모두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상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함께 롱런에 나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말하고 떨어지는 섹터나 종목도 있고 올라가는 섹터나 종목도 있지만, 길게 봤을 때 1년 뒤에 2년 뒤에 봤을 때는 또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1년 전, 2년 전에도 여기 유튜브에서 구독자분들이 지금보다는 많지 않았을 때, 그때 당시에도 저에겐 참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좋았지만, 지금 현재 구독자분들보다 훨씬 적었을 때도
그때도 이제 비판의 댓글들은 있었어요. 뭐 "이런 거 떨어진다. 안 간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추천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참고해 보세요.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 드리는 거죠. 이런 좋은 주식이 있으니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발굴하려면 시간을 쓰셔야 하니까요. 이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실패하거나 잘 안 된 기업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정말 잘 간 기업들도 많거든요. 뭐 TLB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1 년 6 개월 전에 말씀드렸나? 그러고 나서 주가도 엄청 떨어졌었는데 정말 많이 올라갔고 뭐 그런 종목이 꽤 많습니다. 뭐 진짜 한 30-40% 빠졌다가 뭐 200%막 날아가는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 시장에 있어서 바로 움직이고 바로 무난하게 상승하면 물론 좋겠지만 꼭 좋은 주식도 그냥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 때문일지언정 뭐 시장 때문일 때도 있고 그냥 그 자체적인 이유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오래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길게 봤을 때 뭐 지금 당장 수익을 폭발적으로 못 낼지라도 안정감 있게 수익 낼 만한 물론 주가가 조정으로 나올 수야 있겠지만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런 매매를 좀 추구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저희 철학과 인사이트 매매 기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아무래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최근에 저를 시청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 역시도 이런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더 좋은 내용을 드리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전달하다 보니 이러한 사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조금 얘기하는 편입니다. 뭐 영상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을 그리고 제 영상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만한 포인트들, 저희 매매 철학을 기준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일단 차트와 그다음에 재무, 수급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이걸 왜 중요하게 보는지도 중요한데요. 일단 그 기업이나 종목을 매수하는 근본적인 그 기저에는 재무가 존재합니다. 물론 차트를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경우가 꽤 있지만 결국 그걸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저는 재무예요. 그리고 차트는 말 그대로 타점을 좋게 만들어주는 보조지표에 불과합니다. 뭐 진짜 뭐 차티스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차트 가지고만 매매하시고 뭐 거래량 차트 이런 것만 가지고 매매하시거나 또 재무 가지고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하시거나 뭐 수급 보시는 분들 수급만 보시거나 그러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봐서 교집합으로 다 좋은 애를 꼽으면 되잖아요. 그런 기업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물론 다 충족은 안 되더라도 교집합으로 몇 가지 충족되고 그런 매력적인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차트만 볼 필요가 있나? 재무라는 게 우리에게 다 주어진 좋은 정보가 있는데 차트도 좋고 재무도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심지어 수급도 좋으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차트는 말 그대로 타점을 잡는 용도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타점이 좋은 타점이 왔어요. 근데 이 기업을 사는 이유는 차트 타점 때문이 아니라 재무적 성장 때문입니다. 근데 차트 자리가 좋으니까 그 자리에서 사는 거죠. 그 자리에서 눈여겨보는 거죠. 근데 이제 차트 타점이 좋았는데 그 차트 타점을 공략하고 나서 쭉 미끄러져가지고 주가가 쫙 떨어졌어요. 그럼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트는 무조건 맞는 게 아니니까. 그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을에 기다리는 시간이 현저히 적고 바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좋은 타점이 가능성이나 경향이 높으니까 그 자리에서 사는 것이지 그 자리에 샀다고 해서 반드시 그때부터 이제 올라간다라는 걸 보장하진 않는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샀을 때 기다리는 시간을 적게 줄여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좋은 자리에서 사는 게 기왕이면 좋으니까요. 무조건 그게 맞진 않을지라도. 그래서 기왕이면 보조 지표로서 써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차트는. 그리고 그걸 살지 말지는 결국 재무적 기준으로 보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외형 확장과 질적 성장을 중요하게 봐요. 외형 확장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러한 이제 말 그대로 숫자가 증가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적 성장은 이익 구조를 보는 건데요. 100만 원을 벌 때 60만 원을 남기는 이익 구조가 있고 100만 원을 벌 때 80만 원을 남기는 이익 구조, 30만 원을 남기는 이익 구조도 존재합니다. 우린 이걸 영업이익률이라고 부르고 순이익이 매출 대비 얼마나 나왔냐 퍼센트로 볼 때는 순이익률이라고 하죠. 뭐 합쳐서 보통 마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되고 있거나 좋아지고 있으면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은 올라가면 더 좋은 것이고 아무리 못해도 떨어지진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만 해주더라도 나쁘진 않다. 근데 기왕이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이 좋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이 이어지는데 하나 더 보자면 우리가 이제 저PER이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조건 저PER이라고 좋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익 구조,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20%예요. 근데 PER이 10배입니다. 이런 거는 저는 저평가라고 봐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3%예요. 근데 PER이 10배입니다. 똑같이 PER은 10배지만 전 이건 비교적 고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진율보다 PER이 높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50%, 뭐 60%, 막 70% 나온다. 영업이익률 70%에 순이익률 한 55% 나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 기업이 PER이 20배입니다. 전 이게 더 싸다고 봐요. 영업이익률 10%의 PER 10배보다 영업이익률 70%, 뭐 순이익률 55%인데 PER 뭐 25배? 이게 더 싼 종목이라고 봅니다. PER이 더 높지만 거의 2배지만. 왜냐하면 이익 구조가 너무 탄탄하고 이익 구조가 올라가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도 올라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정도 수준이면 이게 더 저평가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PER이 낮다라고 저평가가 아니라 마진율 대비 PER이 얼마나 낮냐가 저평가를 가르는 척도라고 봐요. 그래서 보통 PER은 저평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얼마만큼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얘는 10배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구나. PER이 10배면. 근데 이익 구조를 봤을 때 10배 프리미엄이 얜 싸네. 이익 구조가 60%, 70% 영업이익률에 막 50% 중반대 순이익률이 나오니까. 근데 얘는 이익 구조가 뭐 영업이익률이 5%, 순이익률 막 2%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PER 뭐 20배? 이거 비싼 거 같은데? 좀 이런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매수를 못할 종목이다라는 건 다른 얘기지만 싸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익 구조와 함께 이제 살펴보는 그러한 전략도 저는 이제 좀 참고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게 이것들을 기반에 해서 좋은 종목은 좀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인데 수급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개인들, 기관들 화력 세졌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지금 그 중심에서 가르는 요소들은 외국인 수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의 흐름이나 대세를 결정하는 것들도 외국인 수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저는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 수급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전쟁 분위기가 조금 완화되면서 다시금 이제 좀 회복되는 기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외국인 수급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오늘 영상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어떠한 종목들을 많이 담았는가 이걸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매주 이런 영상들을 찍는데 3월 한 달 동안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도 있지만은 추후에는 전쟁 동안 이제 어떠한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는가 외국인들이 이러한 것들도 이제 좀 살펴보거나 뭐 한 달 단위나 뭐 두 달 단위, 뭐 분기 단위 이러한 것들도 좀 외국인 수급 기준으로 말 그대로 매집이 이루어지는 종목들 이러한 것들을 또 발굴해 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주일 단위로 이제 그 외국인 수급을 체크하는 건 흐름이나 트렌드를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뭐 세 달 단위의 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안 올라갔다? 오히려 떨어졌다? 그럼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차트만 돌아선다라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법한 기업이죠. 재무까지 좋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단순히 이제 일주일 단위로 제가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세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그러한 영상도 좀 제작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과연 이제 외국인들 일주일 동안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고 과연 어떠한 트렌드 뭐 섹터나 뭐 테마로 이제 돈이 몰렸는지 바로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럼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이후에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지금 빨간색 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선이 바로 이제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이제 순매수 추이예요. 중간에 한번 이제 크게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주저앉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분위기냐면
그래도 좀 이제 매수세가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직전 거래일에 이제 코스피 쪽으로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엄청나게 매도세가 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죠? 4월 들어서면서 다시 코스피도 매수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땐 우량주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다시 또 담을 수 있겠다. 지금 환율이 물론 불안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막 1,500원 위에서 놀던 때에 비하면 달러 인덱스도 떨어졌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다.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들이 어떠한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다 4월 6일부터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금액 기준으로 제일 많은 돈을 투자한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면서요.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이 단연코 다들 아시겠지만 시총 최상단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등과 2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건 뭐 지수가 회복되는 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코스피도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데 코스피에 이제 지금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움직임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어요. 물론 이 뒤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의 상당한 호실적도 있었고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기반으로 한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떡상도 있습니다. 이게 3월 달에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좀 주저앉았었는데 이 주저앉았던 지수 위로 지금 올라섰어요. 그리고 그 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쟁이 시작되기 전으로 돌아갔고 그거보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점을 이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강력하구나. 이 정도 수준이구나. 지금 삼성전자 무슨 뭐 지금 그 20만 전자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사실상 좀 과거의 얘기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20만 전자 간다 뭐 그게 가능하겠냐 뭐 16만 전자 간다 했는데 이제 뭐 20만 원 그냥 넘어가 버렸고 그다음에 떨어지면 또 다시 10만 전자 간다 막 이랬는데 실적이 너무 잘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나오면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이제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투톱들은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이제 20만 전자가 아니라 뭐 25만 전자, 30만 전자 이렇게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지점들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도 당연히 이제 성장 모멘텀이 강력한데 작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뭐 45조 순이익 그리고 뭐 영업이익 뭐 43조 막 이랬잖아요. 근데 올해는 뭐 300조 가까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뭐 240조를 보니까 이익 구조도 보시게 되면 10%대였어요. 영업이익률이 13%, 순이익률도 13%. 근데 올해부터 몇 프로죠? 48% 영업이익률에 39% 순이익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은요 50%, 41%. 그 이런 정도 수준으로 완전 퀀텀 점프가 돼버리는데 PER은 5배도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뭐라 그랬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아직도 너무 싸다. 여기서 2배를 가도 비싼 게 아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금 이익 구조가 50%,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41%인데 PER 5배가 안 된다고? 이건 20배를 가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4배가 올라가도 안 이상한 거예요. 4, 5배가 올라가도. 그러니까 4, 5배가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비싼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정말 한창 주가 잘 올라갔었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볼까요? 이익 구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50%대, 순이익률 52%. 정말 높죠, 얘도? PER 몇 배예요? 57배를 보고 있어요. 57배. 근데 얘도 주가가 이렇게 갈만했어요. 왜? 이익률이 이렇게 나오니까. 50%, 52% 나오니까 57배? 싼 건 아니지만 뭐 못 갈 건 아니지? 하니까 이 주가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어라라 삼성전자는 지금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50%, 40%, 41%인데 4.6배? 이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주가가 지금도 엄청 싼 겁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그 100만 닉스를 넘어선다. 이제 100만 원을 넘어섰다. 이제 황제주 반열에 올라선 거잖아요. 100만 원을 넘어섰으니까. 인제는 뭐 150만 원, 200만 원 간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200만 원이 왜? 지금 SK하이닉스는 한술 더 뜹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위 포텐셜 터지는 것도 터지는 건데 이익 구조 한번 보세요. 올해 영업이익률 72%를 전망합니다. 내년 내후년 줄어들어도 뭐 70%, 68%를 봐요. 순이익률은요 58%, 56%. PER 몇 배예요? 3배, 3배를 보고 있어요. 3배. 이익 구조는 더 좋은데 PER은 더 저평가예요. 삼성전자보다. 얘는 뭐 두세 배, 네 배 이게 아니라 얘는 지금 진짜 이거는 과장 좀 보태볼게요. 10배를 가도 비싼 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는. 지금 구조대로라면. 근데 이게 뭐 영원하진 않을 거니까 사실상 이제 그게 뭐 쉽지는 않겠다 하지만은 진짜 과장 좀 보태면 10배를 가도 아니 과장을 안 보태도 10배를 가도 비싼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제 기준에서는. 이게 왜 비싼 게 아니냐? 10배를 가도 38배예요. PER이. 주가가 10배를 가도. 그러면은 순이익률 56%인데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물론 뭐 10배를 간다라는 게 쉽진 않죠. 그런데 그 정도로 상당히 싸다라는 겁니다. 이거 못 올라갈 이유가 없다. 물론 이제 이익 구조가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성장이 가능해 보인다. 그럼 이제 국민 주식이 그렇게 올라갈 정도면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있겠어요? 후발주자 주식들도 상당히 분위기를 타겠죠.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다거나 기대감이 불러 모아진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외국인들도 지금 다시 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성장 랠리도 기대해 봄직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게 바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 구간에서 뭐 방산주들이 워낙에 분위기가 좋잖아요. 외국인들이 또 3월부터 4월까지 계속 다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제 다시 또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주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세 달 전에도, 6개월 전에도, 1년 전에도 산업주기 사이클이 길다.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잠깐 올라가고 마는 게 아니라 5년, 10년짜리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올라갈 것이다. 근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뭐 재무 차트로 보시더라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꾸준하게 이익이 늘고 있고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도 이렇게 올라간 거고 사실 여기에서 이제 더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좀 봐야 되겠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 방산주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보유하고 있다면. 신규 진입을 고려하면 제가 뭐라 말씀드리죠? 소액으로만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부담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여전히 전 똑같습니다. 방사는. 조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면 나쁘지 않다. 괜찮다. 다만 금액만 소액으로 진입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기술적으로 그래도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방산주는 공략할 거면 기왕이면 대장주를 보십시오. 웬만하면 벗어나지 말고 테마주 하지 말고 빅텍 물론 좋은 기업이죠. 스페코, 퍼스텍 좋은 기업이죠. 근데 기왕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뭐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이 5개를 안 벗어나는 걸 전 권장드려요. 그리고 진짜는 안정감 있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더 본다면 LIG 넥스원 정도, 뭐 현대로템 정도까지는 뭐 괜찮은데 그 정도가 저는 탑3, 탑5까지 가면 하나 시스템이나 항공우주까지. 이게 기업이 더 좋다, 종목이 더 좋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안정성 때문에 그리고 무게감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저는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게 삼성전자 우선주인데 삼성전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이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제가 이거 전쟁 터졌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지만 뭐라 그랬죠? 싸요. 안 늦었어요. 더 가요. 2차 전지는. 계속 갈 겁니다. 올해 말 내년까지는 2차 전지는 계속 분위기 좋을 거라고 봐요. 심지어 지금 삼성 SDI는 흑자 전환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3분기나 돼야 순이익 좀 흑자 전환 가능할까? 지금 이걸 기대하는 거고 여전히 적자 못 벗어났습니다. 근데 업황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특히 내년과 내후년이 기대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좀 선제적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내년 내후년 이제 실적 모멘텀이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적자에서 인제 영업이익률 8%대, 순이익률 이제 10%대를 이제 바라보니까 17배 PER 싸거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밸런스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고, 일단 수급이 외국인들이 금액 기준으로 제일 많이 담고 있는 2차 전지 종목이고, 전체 지금 한국 증시에서도 지금 뭐 탑5 안에 들어가는, 일주일 동안 봤을 때 최근, 그리고 3월 중순부터도 정말 많이 담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 10월 정도부터, 제가 작년 10월 말, 그러니까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부터는 2차 전지 찍어도 됩니다 이랬잖아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삼성 SDI는 이렇게 올라갔고, 또 올라간 애가 이제 LNF 정도거든요. 그래서 LNF 정도가 이제 작년 10월 고점 뚫고 날아갔어요. 근데 뭐 LG 엔솔 작년 10월 고점 못 뚫었습니다. 작년 10월보다 지금 주가가 낮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도 작년 10월은 넘어섰어요. 근데 이렇게 작년 10월 달 2차 전지 관련주 올라갔을 때 그 고점을 뚫은 애들이 있고 못 뚫은 애들이 있는데, 뚫은 애들은 좀 선제적으로 가는 애들이에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애들, LNF, 삼성 SDI 이런 애들은 좀 선제적으로 먼저 가는 애들. 좀 뒤쳐져 있는 애들은 누구예요? LG엔솔 같은 애들. 왜냐면 얘는 대량 계약 해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타격을 받긴 했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애들. 작년 10월 고점은 넘어섰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에 얘는 작년 10월 고점 못 넘어섰죠 아직. 이런 식으로 좀 온도차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엔 다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고, 먼저 넘어선 애들은 대장주 성격으로 먼저 가는 애들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가장 상징적이라고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먼저 강조를 하고 이걸 먼저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얘가 왜냐하면 방향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안 찍어도 2차 전지의 이제 방향성 자체가 이제 삼성 SDI나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는 LNF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네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화장품 방향타 역할을 해주는 게 APR이라고 그랬잖아요. 2차 전지는 삼성 SDI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금액 기준으로 제일 많이 담은 종목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종목들 뭐 방향성이 거의 결정될 거라고 보거든요. 더 가냐 덜 가냐보다 방향을 결정해주는, 2차 전지가 좀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가늠하는 그런 종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이제 삼성 SDI가 있다면 이제 뷰티에는 APR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삼성 SDI 다음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게 대우건설이에요. 솔직히 이제 대우건설도 있고 지금 여러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밑에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종목 중에 또 두산에너빌리티도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담은 종목들, 솔직히 대우건설도 그렇지만 요즘 건설주들 주가 상승이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원전 모멘텀을 워낙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이제 준수하게 올라서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PER이 뭐 한 20배 정도, 이제는 솔직히 싼 구간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렴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결국에 저는 원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단순히 뭐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뭐 BHI, 뭐 GNC에너지, 뭐 한전 KPS, 한전기술, 한전산업, 우리기술, 일진파워, 오르비텍, 뭐 우진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건설 쪽에서 원전 모멘텀 받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어떤 종목들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수혜를 받는 건설주들까지 원전 건설 모멘텀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애들도 가고 있죠? 지금 요즘 뭐 GS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DLNC라든지 대우건설이라든지 이제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삼성 E&A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잘 가고 있죠. 뭐 별개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구간의 이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상승 흐름 자체를 건설 쪽에서는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거를 지금 진입하기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원전 산업 자체가 강력하다라는 거, 이걸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원전 산업은 말씀드렸듯이 방산과 조선 뭐 이런 섹터처럼 10년을 갈 섹터라고 봅니다. 근데 고작 뭐 1, 2년 올랐어요. 저는 뭐 중간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길게 봤을 때 한 10년 보고 투자할 거다. 이런 장기간의 상승 흐름을 내다보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대우건설이 지금 늦지 않았다라기보다 원전 같은 경우에 그 사이클 흐름 자체가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종목이 APR입니다. APR 등장했죠. 뷰티 대장주, 풍향계 역할한다, 방향타 역할한다. 상장 이래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APR은 화장품에 이제는 정말 오메가이자 알파가 돼버린 아주 상징적인 기업이 돼버렸어요. 외국인 보유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계속 삽니다. 실적 계속 좋아집니다. 심지어 이제 제가 항상 화장품도 수출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APR 같은 경우에 어떤 느낌이냐면 수출도 잘해, 내수도 잘해, 그냥 잘 나가는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마케팅도 잘해, 대표도 얼굴도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지금 매출액이 뛰는 속도 자체가 완전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 영업이익과 순이익까지도 지금 정말 캐파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뭐 작년만 하더라도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영업이익이 1,000억대를 넘어섰고 2021년, 2022년만 해도 영업이익이 140억 그리고 22년에 390억 엄청 빨리 는 거예요. 140억에서 390억도. 근데 상장했을 때를 본다 그러면 2024년에 상장했는데 23년에 1,000억대로 뛰었어요. 그리고 24년 상장했을 때는 1,200억대고. 근데 25년 작년에 상장하고 1년 정도 됐을 때 이제 3,600억을 찍습니다. 올해는요 6,000억대를 찍을 걸로 전망돼요. 내년은 7,900억, 내후년은 조 단위를 넘어설 걸로 전망이 됩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매출도 2,500억에서 21년도 스타트해서 이젠 4조 1,000억을 내다봅니다. 순이익은요 100억에서 시작해서 상장했을 때 1,000억대를 찍더니 작년엔 2,900억, 올해는 4,800억, 내년엔 6,200억, 내후년엔 8,470억을 전망합니다. 이 늘어나는 속도 자체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익 구조도 너무 좋아서 사실 이익률도 5.5%에서 시작해서 상장했을 때 어땠어요? 17%까지 올라서더니 이제 작년에 24%를 찍고 올해는 24.9%, 내년에 25.4%, 내후년에 25.5%를 전망합니다. 순이익률도 20.4%까지 올라설 걸로 전망되죠. 내후년의 PER은 17배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익 구조 대비해서 PER이 아직도 비싸다고 볼 수는 없죠. 더 올라갈 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장 속도도 어마무시하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APR은 아직도 목마르다. 더 갈 가능성이 꽤 높다. 그래서 제가 APR은 제가 예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언제 사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신고가 썼을 때. 언제였죠? 이때 박스권 엄청 오래 박스권 그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가니 많이 이제 APR 끝났니 안 끝났니 막 이런 얘기 나올 때요. 그래서 일단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요거 고점 뚫으면 이때 사는 게 낫겠다. 이때 샀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제가 이거 이렇게 올라가고 APR이 날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APR이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하면 화장품주들이 따라갈 거다. 당장은 안 가도 늦게라도 따라갈 거다. 근데 수출 중심으로 실적 성장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좋다. 그래서 달바글로벌이 그렇게 실적 잘 나간다 그랬죠. 실제로 느리긴 해도 얘도 어때요? 외국인 계속 사들이고 있고 저점 높이면서 스멀스멀 올리죠. 아모레퍼시픽도 전쟁으로 인해서 주저앉았는데 외국인들 보유 비중은 크게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은 여전히 늘어날 걸로 전망되고요. 아쉬운 건 늘어나는 이익 대비, 이익 구조 대비해서 PER이 엄청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을 생각해 보면 아모레퍼시픽 살 바엔 APR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조금 이익 구조 대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바글로벌만 보더라도 올해 내년 내후년 가면서 21.7%, 17.9%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전망하는데 PER 10배거든요. 물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더 이제 우량한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훨씬 더 규모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 달바글로벌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뛰어난 건 있거든요. APR도 그렇고. 근데 APR은 시총도 훨씬 높아서 안정감이 있는데 실적도 폭발력 있게 늘고 이익 구조 대비해서도 안정적이고 그냥 완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엄친아 같은 종목이 돼버렸어요. 화장품계에서. 대표님도 엄친아 스타일이신데 완전 화장품계 엄친아가 돼버렸고 아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 주가 상승도 잘 나와. 이익도 엄청 빨리 늘어나. 완전 지금 상징성이 있는 기업이 돼버렸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APR, 아모레퍼시픽, 달바글로벌 다음에 이제 한국콜만 하면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펌텍 코리아까지 낙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주가가 지금 전쟁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고 위축된 애들도 있지만은 실적은 거짓말을 못 하니까. 물론 실적 전망이 흐려지거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거나 이러면서 막 전망이 앞으로가 다 흔들려 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전면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라면 주가는 좀 흔들려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뷰티 시장은 APR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다. 여전히 수출 효자 품목 라이징 스타로서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게 동진 세미캠인데, 이거는 좀 우리 주목해 볼 만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외국인이 갑자기 엄청 샀습니다. 최근에 이 거래일 동안. 그리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고. 근데 주가는 아직 뭐 엄청나게 올랐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조만간에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거의 뭐 16%까지, 원래 한 10% 정도였거든요. 16%까지 한 방에 올라갔어요. 무슨 기업 시가총액이 무슨 2, 3천억짜리도 아니고 이거 2조 5천억짜리예요. 지금 2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기업이 외국인 보유 비중이 한 방에 지금 뭐 6%대가 올랐다? 이거는 거의 외국인이 한 1,400억 정도? 한 1,400억 정도를 그냥 순식간에 산 거예요. 1,400억을. 하루 만에. 1,600억, 1,700억 정도를 이틀 만에 산 겁니다.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급등하고 눌림목 주고 다시 급등, 그리고 다시 눌림목 이후 반등까지. 그러니까 매물대 돌파,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돌파 이후 지지 후 반등까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타점이 아주 훌륭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외국인들도 한번 쓸어갔고.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 한번 이번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급적인 측면, 재무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뭐 기대감을 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또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텍사스 2개 공장 이제 2분기부터 그 가동할 전망인데, 지금 4월이니까 이제 그 2분기면은 지금이잖아요. 이제 가동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삼성이 이제 고객사잖아요. 동진 세미캠이.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수주를 이제 하게 되면은 2년 동안 지금 가동이 계속해서 이제 뒤로 딜레이 되고 있었는데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이제 가동을 시작한다. 그럼 이제 완전 뭐 실적 모멘텀도 그렇지만은 캐파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공장 이제 100% 가동한다라고 하면은 연매출이 공장당 한 7,800원 정도 수준이라고 뭐 알려져 있으니까 한 뭐 1,500억, 1,6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매출 캐파가 순식간에 뻥튀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거죠. 결국 삼성전자발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제가 테일러팩 공장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HPSP, 솔브레인, 뭐 코미코, 유니셈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동진 세미캠이 지금 이제 또 라이징 스타로 급부상할 수 있을 만한, 차트가 뭐 단기 급등한 종목도 아니고 차분하게 밀어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한번 저는 타점적으로 이런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셔도 되지 않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꽤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번에 이제 좀 쫙 사들였다라는 거 감안해 보시고, 그 다음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게 이제 두산입니다. 두산은 솔직히 이제 두산바켓도 요즘 분위기가 좋고요. 지주사기는 한데 자회사들이 다 잘 나가요. 제가 건설기계도 잘 갈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두산바켓도 계속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두산바켓 잘 나가죠. 또 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 금액 기준을 많이 매수한 거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상단에 올라와 있거든요. 원전도 지금 분위기 좋죠. 건설 종목들 올라가는 동안 두산에너빌리티 뭐 쉬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원전은 계속 좋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바켓, 뭐 심지어 뭐 반도체도 있고 뭐 두산테스트나 뭐 분위기가 다 좋아요, 지금. 그래서 그 지주회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재평가 받아서 상법 개정되고 해가지고 지주사면 다 좋다? 이건 아니고 본업이나 아니면은 자회사들이 잘 나가고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지주사가 본래 가치를 받는 거지. 뭐 볼 것도 없는데 뭐 기업 운영도 똑바로 못 하고 있는데 지주사라고 다 올라간다 이러진 않거든요. SK, 삼성물산, 뭐 두산,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잘 가는 거죠. 한화. 원래 본업 잘하는 애들, HD현대 이런 애들 다 잘 한번 이제 슈팅 한 번씩 쫙 밀어 올려줬었잖아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잘 가고 있지만 더 잘 갈 가능성이 있고, 현 구간에서 물론 매출 영업이익 순위 캐파도 올라가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잖아요. 보유하고 있으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는데 신규 진입은 다소 좀 주의는 할 필요성은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그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게 현대일렉트릭인데,
현대일렉트릭도 조방원처럼 정말 산업주기 사이클이 깁니다. 근데 이제 우려를 하는 게 아무래도 한 번 설치하면 그다음에 뭐 수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10년 뭐 15년 동안은 니즈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고점에서 물리면 이거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전력 인프라는. 그래서 전력 인프라는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주가를 올렸다? 이거 얘도 한 4, 5년 올렸어요. 주가를. 4년에서 5년 가까이. 지금 보시면 2024년부터 주가 올린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자, 이거 몇 배를 올린 거예요? 10배 올렸어요. 10배. 10배를 올렸는데 10배 올린 거에서 또 몇 배를 올린 거예요. 막 대여섯 배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때가 별로 안 올라간 것 같은 거지. 여기도 엄청 올렸는데 올린 거에서 더 올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희끄무리해 보이는 거죠. 이때가. 근데 한 거의 5년 동안, 5년 넘게 5, 6년 주가 정말 많이 올렸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데 이제 니즈 자체가 여전히 강해가지고 지금 5년 동안 정말 잘 갔는데 앞으로 3년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전력 인프라가 세기 때문에 이익 구조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률 29%, 순이익률 22.6%를 보는데 PER 22.8배를 보니까 이게 뭐 못 살 정도는 아니네. 아직도 괜찮네. 이런 겁니다. 외국인들도 크게 이탈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기에는 또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건 매도할 필요가 없다. 신규 진입을 고려한다? 금액을 좀 조절할 필요성은 있겠다. 기술적으로 불안한 자리인 건 맞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공략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은 금액을 많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수세가 많이 그 다음으로 이제 현대일렉트릭이랑 또 효성중공업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올랐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이제 영업이익률 19%에 순이익률 14.8%를 보는데 PER 20배를 이제 내다보고 있어요. 여전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잘 우상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익 캐파, 재무 차트도 영업이익 순이익이 2028년까지 성장은 거의 뭐 꽉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도 정말 충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보다 효성중공업이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HD 현대일렉트릭 다음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게 LG화학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듯이 이제 삼성 SDI나 다른 2차 전지들 잘 가는데 LG 엔솔이 좀 들어갔잖아요. 근데 LG 엔솔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외국인 보유 비중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말 중순부터. 그러니까 전쟁 틈 타서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얘 모 회사가 누구죠?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보유집은 79% 보유하고 있는 거의 다 갖고 있는 거죠. LG화학입니다. 그래서 LG 엔솔이 가면 LG화학은 안 갈 수가 없다. 따라간다. 뭐 지분 매각한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70%입니다. 매각해도.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보유 비중은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년 중순부터 꾸준히 LG화학은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다.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가야 뭐 당연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올해 말 내년 바라보고 간다라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오를 만한 기업이다. 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으니까. 2025년을 기점으로 이제 업황 하방 사이클이 마무리가 됐고 2026년부터는 상방 사이클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2025년 중순부터 주가가 반응하기 시작했고 26년, 27년, 28년 가면은 이제는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요즘 뭐 석화 기업들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아주 비슷한 패턴을 언제 거의 진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분위기가 정말 비슷했던 게 있어요. 조선업입니다. 2019년도 당시에 구조조정한다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주 올라갈 겁니다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젊은 친구가 뭘 모르네. 내가 조선업에서 지금 일하고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조선업은 미래가 없어. 지금 조선주 주가 보세요. 이게 이렇다니까요. 이런 괴리감이 있어요. 구조조정하고 이제 이런다? 그때가 매수할 때입니다. 물론 구조조정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망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석화 기업들은 좀 다르죠. 대기업은 조금 다르죠. 다 좋다는 게 아니라 LG화학은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도 이제 우상향을 하지만 조선주도 그때 대장주도 이제 다 올라가면서 분위기 완전 바뀌었거든요. 이제 올해 내년으로 넘어가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 그리고 순이익 흑자 전환은 내년부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8%, 3%대를 보고 PER도 한 11배를 보니까 사실 LG화학은 지금 먼 미래를 내다보고 먼 미래까지도 아니죠.
이제 올해 내년 바라보면서 이제 좀 장기 투자로 쭉 가는 거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 아주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외국인들이 길게 계속 매집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게 효성중공업이고요.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그 다음이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 MLCC 제가 2019년부터 삼성전자를 찍을 바엔 삼성전기를 찍으세요. 더 잘 갈 겁니다. 2019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왜? MLCC가 어마무시하게 수요가 늘 것이다. 테슬라발도 그렇지만 이제 원래 TDK, 무라타, 다이오 유덴 이런 쪽이 원래 꽉 잡고 있었는데 삼성전기도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아주 점유율 높은 MLCC 대장 기업인데 이제 AI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AI MLCC에 있어서는 그런 기업들 사실상 탑5가 아니라 뭐 탑2, 탑1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MLCC라는 것이 사실상 세상이 점점 전자화됨에 따라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뭐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고 있고 이익 구조가 좋아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주가 모멘텀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신규 진입은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겠죠. 이제는 제가 이거 삼성전기를 말씀드린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최소 한 4, 5개월 전부터 이거는 사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감안해서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으로 많이 매수한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원전은 여전히 강력하다. 건설주들이 요즘 원전 모멘텀으로도 그렇고 많이 가지만 여전히 두산에너빌리티는 강력하다라는 거. 원전에 있어서 상징적인 기업이다. 뷰티의 APR 같은 포지션, 반도체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포지션, 그리고 전력 인프라의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포지션. 그런 포지션이 저는 그리고 2차 전지의 LG엔솔, 삼성 SDI 같은 포지션. 원전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도 그렇고 당연히 이익은 늘어나고 있고 다만 우려를 하는 건 뭐예요? 이익 늘어나는 거 알지. 성장하는 거 알지. 이익 구조도 좋아지는 거 알지. 근데 PER이 76배는 너무 했잖아. 이런 겁니다.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반영했잖아. 이런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원전은 몇 년짜리라고요? 10년짜리입니다. 근데 주가 올라간 지가 이제 뭐 1년 내지 2년 남짓이에요. 한 1년 좀 넘게 한 1년 올라간 거죠. 두산에너빌리티는. 한 1년 정도 올라갔고 조정이야 나올 수 있죠. 근데 길게 봤을 때 5년, 10년 바라보고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참고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볼만한지 단기적으로 뭔가 이슈가 빵 들어와서 동진세미캠처럼 뭐지? 이거 한번 확 들어오면서 뭔가 이제 이슈가 있네? 이런 식으로 본다든지 동진세미캠은 비교적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뭔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상 내가 애초에 전략을 어떻게 짜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건 신규 진입한다면 금액 조절하는 게 좋아 보인다. 장기적으로 하는 게 보고 가는 게 적합한 종목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적절히 참고를 하셔가지고 옳은 투자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면은 사실상 이제 시장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중심을 잡기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소통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정보를 제공해 드리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장중에도 텔레그램 방통해서 매일매일 제가 같이 증권 정보, 투자 전략, 시황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편안하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요. 요즘 뭐 워낙에 이제 이 업계가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사기치는 놈들이 많은데 그런 거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저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거 감사한 마음에 무료로 운영하는 방이니까 이런 무료 혜택 꼭 이용하시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료인데 뭐하러 이용 안 합니까? 이용하시기 바라겠고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어요. 그거 터치하거나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되고 뭐 비밀번호나 개인정보 내라 이런 것도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채널 홈에 보시게 되면 여기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방이 있으니까 여기 통해서 오셔도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아직 주식장의 유튜브 채널 구독을 누르지 않았거나 이제 막 방문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더 돈 되는 정보 그리고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줄이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 한 줄이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